네, 아가사 크리스티의 ABC 살인사건입니다. 헤이스팅스가 남아메리카에서 오랜만에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오랜 친구인 포아로를 만나요. 포아로는 사립탐정 일을 은퇴하고 지금은 호박 가꾸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간간히 살인사건 의뢰가 들어오면 일을 하긴 한다고 합니다. 포아로는 헤이스팅스 너가 영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뭔가 일이 하나 벌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데요. 근데 역시나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예전처럼 같이 한번 수사를 해보자면서 헤이스팅스한테 편지 하나를 건네줘요.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포아로 씨, 당신이 그렇게 잘났다면서요? 솜씨 좀 구경하고 싶은데 과연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6월 21일 엔도버 ABC로부터. 이 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포아로의 물음에 헤이스팅스는 그냥 미친놈이 아니냐고 해요. 헤이스팅스가 설마 21일에 엔도버에서 강도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포아로는 그런 거라면 차라리 고맙겠다라고 해요. 헤이스팅스가 고맙다뇨?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니까 포아로는 강도라면 차라리 고마울 것 같다고 자기가 염려하는 건 살인이라고 합니다. 한편 6월 20일 카스트라는 남자가 탁자에 놓여있는 ABC 철도 안내서를 집어들고 잠깐 들여다봐요. 그리고는 타자기로 친 사람들의 명단이 적힌 종이를 펼쳐서 봅니다. 6월 22일 포아로한테 전화가 와서 헤이스팅스가 무슨 전화냐고 하니까 포아로는 제프 형사라면서 어제 엔도버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애셔라는 이름의 중년의 여자가 살해됐다고 해요. 그 살해된 애셔 부인이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았다는데요. 술 주정뱅이였던 남편은 평소에도 아내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엔도버 경찰이 포아로가 받았다는 편지를 좀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포아로랑 헤이스팅스는 엔도버로 출발을 합니다. 포아로랑 헤이스팅스가 엔도버 경찰한테 들은 사건 내용은 이랬어요. 살해된 애셔 부인의 시체는 22일 새벽에 순찰하던 경찰이 발견을 했다고 해요. 가게 손님들의 증언으로 정리를 해보면 범행 시간은 21일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5분 사이고 가게 안에 돈도 그대로 있었다고 해요. 경찰은 일단 남편이 술이 취해서 애셔 부인을 찾아와가지고 다투다가 살해한 걸로 보인다는데요. 근데 남편을 신문하니까 자기는 안 죽였다면서 그 시간에 자기는 술집에서 있었다고 해요. 포아로한테 편지를 넘겨받은 제프 형사는 한참을 읽더니만 아무래도 이게 또박또박 글씨를 쓴 것도 그렇고 편지지나 잉크가 너무 고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술 주정뱅이인 애셔 부인의 남편이 쓴 편지는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포아로가 형사한테 가게에는 돈 말고 없어진 물건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제프 형사는 딱히 없어진 건 없고 좀 특이하다고 할 만한 게 카운터 위에 ABC 철도 안내서가 펼쳐진 채로 놓여 있었다고 해요. 참고로 ABC 철도 안내서는 역 이름이 ABC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철도 안내서였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애셔 부인은 카운터를 등지고 뒷머리를 세게 맞은 상태로 죽어 있었다는데요. 포아로는 자기가 봐도 애셔 부인의 남편은 범인이 아닌 것 같다고 해요. 왜냐면 만약 남편이 죽였으면 두 사람은 카운터를 두고 마주 보고 서 있었을 텐데 애셔 부인은 뒤돌아 있는 상태에서 뒷머리를 맞고 죽었으니까 아마도 뒤에 선반에서 담배를 꺼내려고 뒤를 돈 상태에서 범인한테 뒷머리를 맞았을 거라고 해요. 카운터 위에 있는 ABC 철도 안내서는 엔도버가 나와 있는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고 범인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엔도버, 애셔, A. 그렇게 중얼거린 포아로는 가게 뒷문을 열고 애셔 부인이 머물던 방 안으로 들어가요. 방 안은 어둡고 가구다운 물건은 거의 없었어요. 침실 탁자 위에는 요리법을 쓴 종이랑 문고판 소설, 그리고 싸구려 새 양말이 있었어요. 밖으로 나온 포아로랑 헤이스팅스는 옆집 여자한테
혹시 애셔 부인이 평소에 누군가한테 원한을 산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데요. 그리고 혹시 ABC라던가 하는 이상한 편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어봐요. 옆집 여자는 애셔 부인은 사람이 좋아가지고 누군가한테 원한을 산 적은 없다고, 또 ABC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편지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또 왔어. 포아로가 소리를 치면서 헤이스팅스한테 이전과 같은 고급 편지 봉투를 건네요. 봉투 안 고급 편지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친애하는 포아로씨, 첫 번째 게임은 나의 승리입니다. 다음은 7월 25일, 백스일, ABC로부터. 다음날 아침에 백스일 경찰서에서 대대적인 회의가 열려요. 포아로는 이번에 당할 사람은 B로 시작되는 이름일 거라면서, 이유는 이전 엔도버 사건에서 A로 시작하는 애셔 부인이 살해당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러니까 이전 사건의 A로 시작하는 엔도버에서 A로 시작하는 애셔 부인이 죽었으니까 이번에는 B로 시작하는 백스일에서 B로 시작하는 이름의 피해자가 나올 거라는 말이었어요. 포아로는 그렇게 B로 시작하는 이름에 혼자 살고 있는, 그리고 담배 가게나 신문 매점을 하는 사람들을 잘 감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7월 25일 백스일 해안에서 젊은 여자의 시체가 발견돼요. 찻집에서 일하는 아가씨였는데 추정 사망 시간은 지난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체 밑에서 백스일행 열차 페이지가 펼쳐진 ABC 철도 안내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버나드는 23살이고 사인은 자기 허리띠로 목이 졸려 죽었다고 해요. 포아로는 버나드의 언니 미건한테 동생 버나드가 혹시 평소에 누군가한테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있었냐고 물어봐요. 미건은 그건 잘 모르겠고 버나드한테는 부동산 회사에 다니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이름은 도날드라고 하는데, 근데 이 도날드가 평소에는 착하고 괜찮은데 화가 나면 좀 난폭해지는 성향이라고 해요. 버나드는 어젯밤에도 도널드랑 약속이 있었는지 새로 맞춘 하얀 옷에 목걸이를 하고 나갔다고 해요. 근데 그런 동생이 허망하게 죽었다면서 어머니는 마침 오늘 동생 주려고 양말도 샀었는데 신겨보지도 못하고 애가 죽었다고 그렇게 목 놓아 우셨다면서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경찰서로 소환된 버나드의 남자친구인 도널드는 버나드가 죽은 게 진짜냐면서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물어봐요. 포아로는 맞다면서, 근데 듣기로는 도널드 당신이 버나드 양이랑 남자 문제로 자주 다퉜고 또 한 번은 죽여버리겠다는 소리까지 했다는데 그게 맞냐고 물어봐요. 그 말에 도널드는 버나드가 평소에 노는 걸 좋아하고 여러 남자들이랑 데이트를 즐기고 다녀가지고 자기가 좀 질투하고 그런 거 있긴 한데 자기는 절대 죽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 날에도 버나드가 친구랑 해안가로 놀러 간다고 했을 때도 솔직히 믿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도널드는 직접 해안가로 가서 버나드를 찾아다녔다는데요. 근데 결국 버나드를 찾지 못했고 그렇게 정처 없이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다가 단념하고 그냥 집에 왔다고 합니다. 포아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헤이스팅스한테 아까 이야기들 속에 뭔가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뭔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 세 번째 편지가 도착해요. 불쌍한 포아로씨, 어째 일이 잘 되지 않나 봅니다. 이번엔 더 쉬운 사건이니까 한번 솜씨를 보여주세요. 처스튼 7월 30일 ABC로부터. 포아로가 편지를 읽던 헤이스팅스한테 그 편지 발송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봐요. 27일이라고 하니까 포아로는 깜짝 놀라면서 오늘이 30일이라고, 근데 이 편지가 왜 이제서야 도착했냐면서 편지를 살펴보고는 이런이라고 해요. 이유는 편지 봉투의 주소가 화이트 호스가 에르큘 포아로 귀하라고 적혀 있어서였는데요. 포아로가 사는 곳은 화이트 호스가 아니고 화이트 헤븐가였어요. 편지 봉투 귀퉁이에는 화이트 호스가에는 수취인이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호스라는 없는 주소 때문에 우체국에서는 비슷한 이름의 화이트 헤븐가에 수취인 확인을 해야 돼서 편지 배달이 늦어진 거였어요.
포아로는 재빨리 제프 형사한테 전화해서 처스튼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C로 시작되는 이름의 사람들한테 조심하라고 일러두라고 해요. 그리고 헤이스팅스랑 바로 처스튼에 가기 위해서 기차역으로 갑니다. 근데 기차가 막 출발하려고 할 때 저기 제프 형사가 플랫폼으로 뛰어와요. 그리고는 포아로가 앉은 창가 쪽으로 가서 방금 처스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처스튼에 사는 클라크라는 사람이 둔기로 머리를 맞고 죽은 채로 발견을 됐다고 합니다. 클라크는 과거에 유명한 의사였다고 해요. 상당히 많은 재산을 모은 다음에 지금은 의사를 관뒀다는데요. 근데 그 뒤에도 큰아버지한테 엄청난 유산까지 받아서 지금은 더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스튼에서 C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조심하라는 통지를 하려고 경찰이 클라크네 집에 전화를 했는데 저녁 먹고 산책을 하는 습관이 있는 클라크가 아직 산책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수색대가 찾으러 가니까 산책길에서 클라크의 시체가 발견됐고 시체 옆에는 역시나 ABC 철도 안내서가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포아로랑 헤이스팅스는 제프 형사랑 클라크의 집에서 클라크의 동생인 프랭클린을 만나요. 프랭클린은 덩치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는데 경찰한테 이미 들었다면서 자기 형이 미치광이 연쇄 살인마한테 죽은 게 맞냐고 물어봐요. 포아로는 그런 것 같다고 말하면서 프랭클린한테 혹시 어제 형님이 평소랑 좀 다르게 안절부절 못하거나 서두른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냐고 물어봐요. 프랭클린은 형은 언제나 흥분하고 초조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형수님 때문이라면서 형수님이 암에 걸려서 아마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형이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다고 해요. 포아로가 형님이 저녁 식사 후에 산책하는 습관을 온 식구가 알고 있냐고 하니까 프랭클린은 그렇다고 해요. 이번에는 이 동네에 낯선 사람이 오면 금방 눈에 띄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프랭클린은 아니라면서 이 동네는 백사장도 그렇고 경치가 아주 좋아서 날마다 사람들로 붐빈다고 합니다. 포아로가 프랭클린한테 사건나 행적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프랭클린은 자기는 아침에 낚시를 하러 갔다가 집에 와서 밥을 먹고 편지를 쓴 다음에 차를 타고 편지를 붙이러 갔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저녁을 먹고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네스비트의 책을 읽고 있는데 그때 경찰한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때 방으로 어떤 여자가 들어와요. 헤이스팅스는 여자의 미모에 순간 놀라는데요. 그 여자는 죽은 클라크의 비서인 그레이였어요. 제프 형사가 그레이한테 혹시 클라크 씨가 ABC한테서 온 편지를 받은 적이 있냐니까 그레이는 그런 편지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해요. 그레이한테도 행적을 물어보니까 자기는 오전에 편지를 정리하고 오후에는 편지를 쓴 다음에 바느질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일찍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모두 클라크가 살해된 장소로 가보는데요. 클라크가 살해된 장소는 바닷가로 내려가는 길까지 초록 나무가 우거져 있는 아름다운 산책길이었어요. 프랭클린은 범인은 분명 저 나무 뒤에 숨었다가 형을 살해했을 거라고 아주 분노하면서 말을 합니다. 한편 카스트는 석양볕에 잠시 눈을 깜빡거리다가 사방을 두리번거려요. 그리고 처스튼의 살인광이라고 외치는 신문팔이 소년한테 신문 하나를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해당 기사를 읽는데요. 그때 카스트 옆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슬쩍 신문을 보더니만 참 끔찍한 사건이라면서 카스트한테 말을 걸어요. 카스트는 아, 예, 그러게요 라고 하고는 손을 벌벌 떨면서 대답을 합니다. 청년은 미치광이도 알고 보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많다면서 그들 중에는 전쟁 때문에 미친 사람들도 많다고 하니까 카스트는 자기도 사실 전쟁터에 갔었다면서 덕분에 머리가 완전히 이상해졌다고, 그래서 가끔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처스튼에서 클라크의 죽음으로 ABC 살인사건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이러한 대대적인 보도로 포아로한테 사건을 막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는데요. 그런 비난에 포아로는 아니 그럼 자기가 무슨 개처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사건을 막아야 하냐고 헤이스팅스한테 푸념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조금씩 범인에 대한 윤곽이 떠오르고 있긴 한데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포아로랑 헤이스팅스는 다시 한번 처스튼에 있는 죽은 클라크의 집으로 가요. 클라크의 동생인 프랭클린이 편지를 보냈었는데 형수님이, 그러니까 클라크의 부인이 포아로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해서였어요. 포아로가 방에 들어가니까 클라크 부인이 의자에 앉아서 힘없이 포아로를 쳐다봐요. 남편 클라크 일로 자기를 부른 거냐고 하니까 부인은 자기가 병 때문에 머리가 바보가 된 것 같다고, 포아로 당신한테 분명 할 말이 있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해요. 범인이 잡혔냐는 부인의 물음에 포아로가 아직 안 접혔다고 하니까 부인은 그날 범인이 분명 이 근처를 서성거렸을 거라고 해요. 그 말에 포아로가 아니라고, 그날 아무도 낯선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부인이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해서 포아로가 비서인 그레이가 그랬다고 하니까 부인은 갑자기 인상을 팍 쓰더니만 그레이는 거짓말쟁이라면서 자기가 그날 분명히 그레이가 계단에서 낯선 남자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 봤다고 해요. 포아로가 언제 봤냐고 하니까 부인은 남편이 살해된 날 아침 11시 정도였다면서 왠지 초라해 보이는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포아로랑 헤이스팅스는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우체부가 편지를 가져오는데요. 편지를 받은 헤이스팅스가 포아로한테 네 번째 편지가 왔다면서 소리를 치면서 달려가요.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불쌍한 포아로씨, 갈 길은 아직 머니까 단념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세요. 다음은 9월 11일 돈게스터 ABC로부터. ABC 살인을 막기 위해서 제프 형사랑 포아로, 헤이스팅스, 그리고 세 번째 희생자인 클라크의 동생인 프랭클린의 주도로 두 번째 희생자인 버나드의 남자친구 도널드랑 언니인 미건, 그리고 클라크의 비서였던 그레이로 구성된 일종의 민간 수사반도 한자리에 모였어요. 제프 형사는 9월 11일이면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면서 미리 신문을 통해서 돈게스터에서 D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사람들한테 조심하라고 경고를 주자고 하는데요. 프랭클린은 형사님은 경마도 안 하냐면서 9월 11일 수요일 돈게스터에서는 아주 큰 경마 대회가 열린다고 해요. 그 말에 제프 형사는 경마장에 구름같이 모여드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인상을 찌푸립니다. 클라크의 비서인 그레이가 근데 우리는 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고, 근데 어떻게 범인을 잡냐고 하니까 포아로가 여기 모인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죽던 당시에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범인의 윤곽을 잡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레이한테 클라크가 살해되던 날에 누구와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어봐요. 그레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고 하니까 포아로는 솔직하게 말하면서 클라크 부인이 당신이 현관 계단에서 어떤 남자랑 이야기하는 걸 봤다고 말하니까 그레이가 당황하면서 아니 부인이 뭔가 잘못 기억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절대 라고 하더니만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너무 시시한 일이라서 잊고 있었다고 해요.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듯한 양말 외판원이 찾아왔었다고 해요. 그리고 양말을 좀 사라고 하길래 거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포아로가 갑자기 양말, 맞아 양말이었어 하고 소리를 질러요. 포아로는 헤이스팅스를 보고는 지난번 엔도버에서 애셔 부인 침실 탁자에 있던 새 양말 한 켤레를 기억하냐고 해요. 그리고는 버나드의 언니 미건한테 저번에 어머니가 버나드한테 줄 새 양말 사두었는데 못 신겼다면서 우셨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시 헤이스팅스를 보고는 전에 내가 뭔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뭔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했던 말 기억나냐고, 그게 바로 이 양말이었다고 합니다. 엔도버의 애셔 부인도 버나드의 어머니도 아마 양말 외판원한테 양말 샀을 거라면서 3번이나 똑같은 실마리를 남긴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양말 외판원은 살인을 하기 전에 미리 양말을 팔면서 그 지역을 조사하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면서 빨리 그 양말 외판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레이한테 양말 외판원의 인상 차기를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그레이의 말에 따르면 그 양말 외판원은 안경을 꼈고 등이 좀 구부정하고 낡아 빠진 외투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카스트는 계속 방 안을 서성거려요. 그러다가 다시 자리에 앉아서는 고통을 꾹 참는 듯한 앓는 소리를 내고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요. 그때 집주인 아주머니가 들어와서는 왜 아침도 안 먹었냐고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는데요. 카스트가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요. 아주머니가 그러면 오늘을 좀 쉬라고 하니까 카스트는 안 된다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된다고 해요. 카스트는 탁자 위에 있던 철도 안내서를 잠깐 들여다보고는 항상 들고 다니는 큰 가방에 넣고 방을 나서요. 그러다가 현관 앞에서 집주인 딸인 릴리를 만나는데요. 오늘은 어디로 가냐는 릴리의 물음에 카스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첼트넘에 간다고 대충 둘러대요. 릴리는 그러냐면서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카스트 씨 처스튼에서 살인사건이 있을 때 그 근처에 있지 않았냐고, 그때 범인이랑 마주쳤을지도 모르겠다면서 아주 스릴 넘치시겠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카스트는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면서 어색한 웃음을 짓고는 급하게 집을 나섭니다. 조금 있다가 릴리의 남자친구인 톰이 릴리를 만나서는 오늘 아침에 유스턴역에서 너네 집 하숙하는 카스트 씨를 만났다고 해요. 그 말에 릴리가 이상하다면서 카스트 씨는 자기한테 패딩턴 역에서 첼트넘으로 간다고 했다니까 톰은 아니라면서 카스트 씨가 유스턴 역에서 신문도 떠드리고 차표도 떠드리길래 자기가 주워서 줬다고 해요. 그리고 차표를 보니까 첼트넘이 아니라 돈게스터로 가는 기차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릴리가 그러냐고, 근데 이번에 ABC 살인이 돈게스터라던데 카스트 씨 괜찮을까? 라고 해요. 그러니까 톰은 그 사람 이름이 시로 시작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요. 릴리는 저번에 처스튼에서 살인사건이 있을 때도 카스트 씨는 현장 근처에 있었는데 다행히 별일이 없었다고 하니까 톰이 웃으면서 근데 참 우연의 일치라고, 설마 카스트 씨가 이전에는 백스힐에도 갔던 거 아니겠지? 라고 웃으면서 물어봅니다. 9월 11일 포아로랑 헤이스팅스 그리고 돈게스터 경찰들이랑 프랭클린, 그레이, 미건 등으로 구성된 민간 수사단도 범인을 잡기 위해서 돈게스터 경마장으로 가요. 그레이는 울 것 같은 표정으로 포아로한테 자기는 그때 양말 외판원 얼굴을 잘 보지도 못했다고 너무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포아로는 다정하게 그레이의 어깨를 두드리고는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다독여 줍니다. 그렇게 경마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프랭클린이 포아로한테 혹시 그때 형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말하면서 주머니에서 편지 하나를 꺼내서 포아로한테 건네줘요. 예전에 자기가 형인 클라크한테 받았던 편지라는데요. 편지에는 부인의 병안에 대한 내용이랑 비서 그레이가 일을 너무 잘해서 크게 도움이 된다면서 그레이가 있어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프랭클린은 자기 생각에는 이런 이유로 형수님이 형이 죽자마자 바로 그레이를 쫓아내버린 것 같다면서 암으로 투병 중인데도 이렇게 쫓아내는 거 보면 여자의 질투가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보기엔 형이 그레이를 여자가 아니라 딸처럼 아꼈던 것 같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레이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아달라고 합니다. 돈게스터에 있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어떤 한 손님이 순간 화가 나요. 이유는 옆자리의 남자가 난데없이 일어나서 자기 앞을 지나가는 바람에 영화의 중요한 장면을 못 봐서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줄지어 밖으로 나가는데 어떤 자리에서 손님 하나가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든 건지 영화가 끝났는데도 계속 자고 있어서 사람들이 저기 아저씨 영화 끝났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깨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 사람이 죽었어요 하고 소리를 쳐요. 그리고 의자 밑에는 ABC 철도 안내서가 떨어져 있습니다. 한편 카스트는 영화관을 빠져나와서는 자기가 묵고 있는 여관방으로 가요.
그렇게 2층에 자기 방으로 올라가면서 소매자락에 묻은 피자국을 쳐다보고는 주머니 속에서 피가 묻은 칼을 꺼내는데요. 그때 뚱뚱한 여자 종업원이 나타나가지고 카스트는 재빨리 칼을 주머니에 넣어요. 그리고 제가 손을 좀 베어서요 라고 어색하게 말을 한 다음에 후다닥 자기 방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포아로가 돈게스터 경찰서에서 네 번째 ABC 살인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어요. 영화관에서 영화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려는데 한 남자가 다리를 뻗고 자고 있어가지고 좀 지나가겠다고 말을 했는데도 아무 말 없이 잠만 잤다고 해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깨우려고 보니까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피해자 이름이 얼스필드였는데요. 머리 글자가 D가 아니라 E였어요. 경찰은 혹시 범인이 한 글자 건너뛴 거 아니냐고 하는데 포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블랙스완 여관에 뚱뚱한 여종업원이 수사실로 들어와요. 자기네 여관 손님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면서 그 사람 손이랑 소매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데요. 인상착의는 중간 키에 등이 굽고 안경을 낀 남자라고 해요. 중절모를 쓰고 있었는데 어딘가 모르게 초라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 손님이 방에다가 작은 상자가 가득 든 커다란 가방을 두고 나갔는데 그 상자 안에는 양말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톰이라는 청년도 경찰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를 했어요. 내용은 자기 여자친구네 하숙집에 카스트라는 남자가 사는데 아무래도 그 남자가 ABC 사건의 범인인 것 같다고 해요. 여자친구 말에 따르면 카스트가 백스힐 사건이나 처스튼 사건 때도 그 지역으로 출장을 갔었고 이번에도 여자친구한테는 분명 첼트넘으로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자기가 역에서 카스트를 만나서 떨어진 차표를 주워서 줬고 그 차표는 분명 돈게스트 행위였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카스트는 엔도버, 백스힐, 처스튼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던 날 이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양말을 팔았던 게 확인이 됐고 그 외에도 집안에서 편지를 쓴 것으로 보이는 타작이랑 수많은 양말 그리고 포장지로 쌓여있는 ABC 철도 안내서 8건이 발견돼요. 제프 형사가 포아로를 보면서 이제 카스트만 잡으면 해결이라고 힘을 주면서 말하는데요. 포아로는 그러겠네 라고 약간 건성으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프 형사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포아로는 왠지 범행 동기가 마음에 걸린다고 해요. 그 말에 제프 형사는 그놈은 미치광이라면서 동기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카스트는 자기도 모르게 정처 없이 길을 걷다가 어떤 건물 앞에 뚝 하고 서요. 그 건물에는 경찰서라고 적혀 있는데요. 카스트는 시익하고 한번 웃더니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비틀거리더니만 곧 쓰러지고 맙니다. 제프 형사가 포아로한테 경찰서에 자수하러 온 카스트에 대해서 말해줘요. 카스트는 전쟁터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고 간질병이 돋아서 제대를 했다면서 이번에도 간질병이 도져가지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왔다가 쓰러졌다고 해요. 전문의 말에 따르면 간질병 환자는 간혹 스스로가 전혀 모르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프 형사는 카스트가 범죄들을 정신없는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멀쩡하게 쓰여진 편지가 그걸 증명한다고 해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프 형사는 사실 근데 큰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두 번째 백스힐 사건에서 카스트의 알리바이가 확인이 됐다는 거였어요. 카스트는 사건이 있던 오전 0시 10분까지 이스트번의 호텔에서 어떤 손님이랑 카드 게임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스트번 호텔에서 버나드가 살해된 백스힐 해안까지 22km나 돼가지고 카스트가 이스트번 호텔에서 0시 10분에 나와서 1시 전까지 백스힐 해안까지 도착해서 버나드를 죽였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포아로는 헤이스팅스한테 아직도 카스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해요. 빈틈없는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어리석은 실패를 저질렀다면서 교활함과 멍청함,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관련 지어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카스트를 만난 포아로는 카스트한테 내가 포아로라고. 근데 나한테 왜 편지를 썼냐고 물어보니까 카스트는 자기는 단연코 편지를 쓴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군대에서 머리를 다치고 제대한 후에 무슨 일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카스트는 일반 회사를 다녔는데 월급도 적고 해서 생활이 너무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급에 수당도 주는 양말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포아로는 근데 알아보니까 그 양말 회사에서는 당신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카스트는 말도 안 된다면서 그동안 회사에서 자기한테 양말이랑 양말을 팔러 방문해야 하는 시간이랑 지역이 적힌 명단도 계속 보내줬다고 해요. 포아로가 근데 그 명단 타자기로 쳐서 보낸 거 아니냐고. 근데 타자기가 당신 방에서 발견됐다고. 그 명단도 당신이 작성한 거 아니냐고 하니까 카스트는 아니라면서 타자기는 일을 처음 시작할 때 회사에서 준 거라고 합니다. 포아로가 이번에는 당신 침실 선반에서 ABC 철도 안내서도 발견됐다면서 그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요. 카스트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그냥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는 지금까지 그게 그냥 양말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두 번째 백스힐 사건 때 호텔에서 사람들이랑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서 자기는 카드 게임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종종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랑 카드 게임을 즐긴다고 해요. 카드 게임을 할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좋다고 막 그렇게 한참 열을 내면서 말하던 카스트가 갑자기 아프다는 듯이 손으로 머리를 감싸줘요. 자기는 가끔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면서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나면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카스트를 가만히 보던 포아로가 조용한 말투로 근데 당신이 사람을 죽인 거 알고 있지 않냐고. 근데 왜 죽였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 아니냐고 해요. 그 말에 카스트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포아로는 경찰이랑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일단 자기는 범인이 편지를 경찰이나 신문사에 보내면 더 자신의 범행이 홍보가 될 텐데 왜 굳이 나한테 보냈을까? 그게 가장 궁금했다고 해요. 두 번째 편지를 받은 후에 백스힐에서 버나드가 살해되고 나서야 이 범행이 ABC 순서로 일어난다는 걸 알았다는데요. 근데 왜 범인이 굳이 사람들을 죽여야 했을까? 그것도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은 시체 옆에 ABC 철도 안내서를 둔 거는 혹시 범인이 철도에 아주 흥미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 백스힐 사건에서 버나드가 놀기 좋아하고 잘생긴 남자들이랑 어울리는 걸 즐겨 하는 걸 봐서는 버나드를 꼬셔서 바닷가로 간 범인은 아마 상당한 미남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또 세 번째 처스튼 사건에서 봉투에 쓰인 주소가 틀린 탓에 ABC가 보낸 편지가 늦게 도착해가지고 범인을 잡는데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고 네 번째 돈게스터 사건에서는 범인은 D가 아닌 E로 시작하는 얼스필드라는 사람을 죽였다면서 그동안 치밀하게 범행을 한 범인의 스타일로 봤을 때 특히나 네 번째 범행은 뭔가 많이 엉성했다고 하는데요. 그 뒤에 양말이라는 실마리 덕분에 양말 외판원 카스트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긴 했는데 자기가 막상 카스트를 접해보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상상했던 범인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고 해요. 그리고 카스트한테는 두 번째 백스힐 사건에서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봤다는데요. 첫 번째 사건에서 애셔 부인의 주정뱅이 남편은 부인이 죽어봤자 큰 이득도 없고 그 영감은 애초에 이렇게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에서 버나드의 남자친구인 도널드가 가장 의심을 받긴 했는데 도널드의 경우는 버나드에 대한 질투랑 분노가 있긴 해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거창한 연쇄살인 계획을 짰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사건에서 죽은 클라크 씨한테 막대한 재산이 있는데
자식도 없고 또 부인은 거의 죽어가고 있다면서. 그래서 만약 클라크만 죽으면 동생인 프랭클린은 조만간 막대한 재산을 손에 쥐게 된다고 하는데요. 거기까지 말한 포아로는 프랭클린을 향해서 천천히 고개를 돌린 다음에, 프랭클린 당신은 간이 크고 모험을 즐기는 성격에 미남이어가지고 아마 남자랑 놀기 좋아하는 버나드를 꼬시는 거는 일도 아니었다고, 그리고 당신이 네스비트가 쓴 철도의 어린이들이라는 책을 아직까지 즐겨본다는 증언도 들었다면서, 그런 이유로 이 ABC 살인사건의 범인은 프랭클린 당신이라고 합니다. 포아로의 말에 당황한 프랭클린이 말도 안 된다면서 범인은 카스트가 아니냐고 해요. 포아로 맞다고, 카스트는 분명 자기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데요. 근데 자기가 만나본 카스트는 절대 범인이 아니라면서, 카스트는 이런 계획을 세울 용기도 머리도 없다고 해요. 카스트는 그냥 남의 말을 잘 듣고 시킨 대로 잘 따르는 성격이라면서, 프랭클린 당신은 당신의 형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카스트를 범인으로 만들기까지 했다고 해요. 형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마 형이 당신한테 보낸 그 편지 때문이었을 거라면서, 그 편지에 형이 비서인 그레이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걸 보고 아마 형수가 죽으면 얼마 안 있어서 그레이한테 청혼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둘이 결혼을 하면 형의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형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 언젠가 카드게임을 하는 자리에서 우연히 카스트를 만났었고, 그때 이 ABC 살인사건의 구체적인 계획을 짰을 거라고 합니다. 프랭클린 당신은 카스트의 주소를 알아낸 다음에 카스트한테 양말 회사에서 보낸 것처럼 많은 월급이랑 수수료를 주겠다는 입사 제안서를 타자기로 써서 보냈고, 카스트가 입사 제안을 수락하니까 그 뒤에 카스트한테 많은 양말이랑 함께 양말로 보이도록 포장을 한 철도 안내서랑 타자기도 같이 보냈을 거라고 해요. 그렇게 첫 번째 엔도버의 애셔 부인을 희생자로 고른 다음에 카스트한테는 지정한 날에 엔도버에 방문하도록 편지를 보냈고, 동시에 나한테도 ABC 편지를 붙였을 거라는데요. 두 번째 백스릴 사건도 같은 방법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처스튼 사건, 당신은 이 연쇄 살인 사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형을 반드시 죽여야 했다면서, 그래서 실패 없이 살인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소를 잘못 써가지고 편지가 늦게 도착하게 만든 다음에 경찰들이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그게 포아로 자기한테 ABC 편지를 보낼 이유라고 하는데요. 만약 편지를 경찰서나 신문사에 보내면 설사 주소가 조금 잘못됐다고 해도 배달은 아마 정확히 될 거라면서, 그 이유로 애초에 편지 받을 장소를 자기네 집으로 고른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당신은 진짜 목적이었던 형을 죽이는데 성공을 하긴 했는데, 근데 여기서 살인을 멈추면 혹시라도 당신한테 의심이 갈까봐 네 번째 돈게스터 살인도 저질렀다고 해요. 방법은 간단했다고 합니다. 카스트한테 편지로 미리 돈게스터에 있는 영화관에 가라고 해놨고, 당신은 카스트의 뒤를 따라가서 영화관 안에 카스트랑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은 다음에 카스트가 일어날 때 당신도 일어나서 넘어진 척하고 근처에 있는 아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을 거라고 해요. 근데 이미 당신의 목적은 달성이 된 상태니까, 그래서 살인의 대상이 반드시 머리 글자가 D일 필요는 없었던 거라면서, 아마 사람들은 D가 아니어도 범인이 실수했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 시체 옆에 ABC 철도 안내서를 놓고 칼에 묻은 피를 카스트의 소매에 닦고 카스트의 주머니 안에 슬쩍 칼을 넣고 나서 영화관을 빠져나왔을 거라고 합니다. 카스트는 자기가 간질병 환자라는 것도, 또 자기가 때때로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걸 잘 알고 있었다면서, 그래서 자기가 갔던 지역마다 사람이 죽는 사실을 알고는 아마 자기가 범인이 아닐까 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하숙집 사람들이 어디 가냐고 물어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돈게스터가 아닌 첼트넘으로 간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돈도 다 써버리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카스트는
도저히 이제 참지 못하고 자기 발로 경찰서에 갔던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프랭클린이 경찰에 체포되고 이후에 클라크의 집 프랭클린 방에서 애셔 부인이랑 클라크를 죽이는 데 사용된 지팡이가 발견돼요. 그리고 백스힐 해안가 근처 식당 주인이 버나드랑 함께 왔던 남자가 프랭클린이었다는 증언이랑 또 돈게스터 사건에서 프랭클린이 영화관에서 나왔다는 걸 본 목격자가 2명이나 있었다고 해요. 결정적으로 카스트의 방에 있던 타자기에서 프랭클린의 지문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포아로를 다시 만난 카스트는 포아로한테 고맙다고 해요. 그리고 물어볼 게 있다면서 오늘 어떤 신문사에서 자기랑 인터뷰를 하면 100파운드를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포아로는 100파운드는 너무 적다고 못해도 500파운드를 달라고 해도 된다고 조언을 해줘요. 그리고 카스트 당신의 두통은 아마 안경 탓일 거라고 언제 한번 시간 나면 안과에 가서 다시 한번 시력을 재보라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네, 역시 같은 고전 추리 소설이어도 확실히 이제 홈즈랑 아가사 크리스티 작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홈즈가 좀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데 아가사 크리스티는 좀 뭐랄까요, 좀 요즘 현대 추리 소설의 약간 정석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둘이 시대의 상은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어렸을 때는 홈즈를 너무 좋아했는데 확실히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많이 들었죠. 어쨌든 나이를 먹고 나니까 홈즈는 좀 유치해서 못 보겠습니다. 크리스티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녹음을 한 다음에 편집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뭐 엄청난 퀄리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좀 잘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올리는 게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마음 편하게 하자, 이 생각으로 그냥 조금 버벅거리거나, 공백, 여백 같은 좀 간격이 안 맞아도 그냥 녹음해서 올려보는 걸로 바꿨습니다. 지금도 되게 더듬고 있잖아요. 그냥 이것도 그냥 올리려고요. 그 댓글로 혹시 뭐 좀 듣고 싶은 추리 소설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